미국의 마지막 강도 남작 조셉 P. 케네디. 케네디가의 저주는 조셉 P. 케네디로부터 시작됩니다. 1929년 월가의 폭락. 1929년 세계 대공황 전에 어떤 투자자가 길거리에서 열심히 호객행위 중인 구두 닦기 소년에게 구두를 닦다가 소년이 전해주는 주식 팁을 듣고 바로 주식을 다 팔았다는 유명한 구두 닦기 소년으로부터의 주식 팁 이야기를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셉 P. 케네디입니다.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빅쇼 투자자 마이클 버리는 본인은 1억 달러, 투자자에게는 7억 달러를 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버리보다 약 100년 전에 이미 빅숏의 주인공인 케네디의 아버지 조셉 P. 케네디가 있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케네디는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 완전한 감정의 결핍, 그리고 타이밍에 대한 놀라운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붕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대공황 동안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자신의 부를 현명하게 늘렸습니다. 1929년 케네디 재산은 400만 달러, 2023년 가치로 7,100만 달러로 추산되었고 공황이 끝날 1935년 무렵의 그의 재산은 1억 8천만 달러, 2023년 가치로 4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그는 9명의 자녀 각자를 위해 평생 재정적 독립을 보장하는 100만 달러 규모의 신탁기금을 설립할 만큼 충분한 자본을 확보했습니다. 조셉 P. 케네디는 미국의 마지막 강도 남작 중 한 명이었습니다. 1888년에 태어난 그는 도금시대의 정신을 이어받아 코넬리우스 벤더빌트와 존 D. 록펠러와 같은 거물들 같이 시장을 조작하고 산업을 독점했던 부패와 탐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대공황 동안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자주 공매도 함으로써 시장은 폭락하고 그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의 돈에 대한 욕망을 위장하기 위해서 존은 항상 웃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호의를 얻고 자신을 믿게 한 다음 그들의 모든 가치를 빼앗았습니다. 거의 소시오패스 수준의 공감 부족으로 보였는데 그의 유일한 예외는 그의 자녀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엄청나게 이기적인 자기 자신의 신념을 그들에게 투영하는 연장선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명한 케네디가의 저주에 대한 배경은 아일랜드의 유력한 이민자 가정의 케네디의 조부에서 이어지는 성공 스토리에서 기인했습니다. 그의 조부모님은 아일랜드의 대기근을 피해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아일랜드 카톨릭 이민자 집안이었습니다. 조셉 케네디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하버드를 졸업한 후 사업 경력을 쌓는 것을 미래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20대 중반에서 후반에 그는 활발한 상품 및 주식 투자자로서 큰 재산을 벌었고 그 후 수익의 대부분을 영화 스튜디오, 부동산 및 해운회사에 재투자했습니다. 케네디는 처음부터 큰 사업을 구축한 적은 없지만 매수자와 매도자로서의 투자 타이밍이 훌륭했습니다. 프랭크 코스텔로 등 다양한 범죄자들은 금주법 시대의 케네디와 함께 주류 밀수를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케네디는 금주법이 풀리고 나서 고가의 위스키 수입 사업을 했지만 가장 최근에 신뢰받고 있는 전기 작가인 데이비드 나소는 케네디와 마피아에 관련된 밀수 활동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패트릭 조셉 케네디 역시 술집과 위스키 사업을 시작으로 이후 석탄과 은행업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토대로 보스턴 민주당원으로 매사추세츠 하원과 주상원으로 진출하여 케네디가의 정치 경력의 초석을 쌓았습니다. 그러한 대를 이은 주류 사업의 배경 속에서 계속적인 케네디가의 마피아 커넥션에 대한 음모론의 가능성을 추론하게 합니다. 포춘지가 1957년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첫 번째 목록을 발표했을 때 케네디를 2억에서 4억 달러 그룹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1923년 기준으로 약 32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는 또한 고가의 주류 수입 및 유통회사인 서머싯 임포터스와 시카고의 일리노이주 시카고 도심에 있는 상업 건물 머천다이즈 마트를 소유하고 이에 따른 이익으로 자녀들이 정치 자금을 든든하게 지원했습니다. 1914년 조셉 P. 케네디는 존 프랜시스 피츠제럴드의 장녀인 로즈 피츠제럴드와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피츠제럴드는 보스턴 시장을 6년, 미국 하원 의원을 6년 지냈습니다. 그런 보스턴이 유력한 두 가문의 매사추세츠 주는 케네디가의 텃밭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조셉 주니어, 존, 로즈마리, 캐서린, 애니스, 패트리카, 로버트, 진, 에드워드. 조셉 패트릭 케네디 주니어는 미국 해군 중이었습니다. 그는 케네디 가문의 일원이었고 조셉 P. 케네디 시니어와 로즈 피츠제럴드 케네디 사이에서 태어난 9자녀 중 장남이었습니다. 1944년 8월 12일 조셉 P. 케네디 주니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폭격기 조종사로 극비 폭격을 위해 폭발물을 싣고 비행기를 몰고 가다 사망했습니다. 존 F. 케네디, 종종 JFK로 불리는 그는 1961년부터 1963년 암살을 당할 때까지 미국의 35대 대통령을 지낸 미국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린 나이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로즈마리 케네디는 케네디가의 세 번째 자녀이자 장녀입니다.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 가벼운 정신지체증이 있는 로즈마리에게 그 당시 새로운 치료법으로 각광받던 뇌절제 수술을 시켰습니다. 수술은 엄청나게 실패했고 로즈마리는 걷거나 말하는 대부분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위스콘신주 포트 애킨슨 기념병원에서 86세로 자연사했습니다. 캐슬린 기 케네디는 미국의 사교계 명사,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여동생으로 하딩턴 후작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라인에서 조셉과 로즈 케네디의 둘째 딸이자 넷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윌리엄 캐번디시와 결혼했지만 그는 2차 세계대전 중 사망했습니다. 2년 후 영국 귀종 피츠 윌리엄 백작과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프랑스 리베라로 가는 비행기에서 심한 난류를 만나 추락하여 탑승객 전원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유니스 메리 케네디 슈라이버는 미국의 자선가이자 케네디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적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조직인 스페셜 올림픽의 창립자였습니다. 그리고 영화배우 출신 정치인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장모였습니다. 패트리셔 헬렌 케네디 로포드는 미국의 사교계 명사였으며 로즈와 조셉 P. 케네디의 9자녀 중 6째였습니다.
영화배우 피터 로퍼드와 결혼했다가 이혼했으며 2006년에 사망했습니다.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는 바비 케네디와 RFK라는 이니셜로도 잘 알려진 미국의 정치인이자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1961년 1월부터 1964년 9월까지 제64대 미국 법무장관을 지냈고 1965년 1월부터 1968년 6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고 암살당할 때까지 뉴욕의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진 앤 케네디 스미스는 미국의 외교관, 운동가, 인도주의자, 작가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아일랜드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습니다. 그녀는 케네디 가문의 일원으로 9명의 자녀 중 8번째였고 조셉 P. 케네디 시니어와 로즈 피 제럴드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딸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무어 케네디, 테드 케네디로 불리는 매사추세츠에서 미국 상원으로 재임한 미국의 변호사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저명한 케네디 가문의 일원이었던 그는 사망 당시 상원에서 두 번째로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는 체퍼퀴틱 사건으로 대통령의 꿈을 이뤘습니다. 조셉 P. 케네디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증권거래소위원회 SEC의 초대위원장, 해사위원회 위원장, 1938년부터 1940년까지 영국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1947년부터 1949년까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연방정부의 행정적 변화를 권고하기 위해 임명한 후보위원회에서 근무했습니다. 로즈 피 제럴드 케네디는 1951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그녀의 모범적인 모성과 많은 자선 활동을 인정받아 성로마 교회의 교황 백작 부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케네디는 영국 대사로서 펼친 친독일주의, 반영국, 고립주의, 반유대주의가 루즈벨트의 정책과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전쟁의 나머지 기간 동안 케네디와 루즈벨트 행정부 간의 관계는 긴장 상태를 유지했으며 특히 1940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매사추세츠 대표였던 장남인 조 주니어가 1941년에 시작될 루즈벨트 대통령의 전례 없는 3선 지명에 강력히 반대했을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조셉 케네디는 사실상 정치 무대에서 물러난 채 2차 세계대전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케네디는 1940년이나 그 이후에 직접 대선에 출마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지만 조셉 케네디는 현명하게 자신의 부와 인맥을 이용해 아들들의 정치 경력의 기반이 된 전국적인 지지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대통령 가문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케네디는 외교 문제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아들인 JFK와 의견이 달랐지만 아들들의 정치 활동을 장려하고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생애 마지막 8년 동안 존과 로버트가 위기를 헤쳐나가고 승리하고 각자 살해당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조 케네디는 9자녀 중 4명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가 1969년에 사망했을 때 뉴욕타임즈는 그의 유산 가치를 5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의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기준을 제시했고 우리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는 매우 거칠게 요구했습니다. 그런 거친 요구를 극복하는 강인함은 중요했습니다. 코튼 클럽, 조셉 P. 케네디 시니어와 뉴욕 암흑가의 커넥션. 프랑크 코스텔로 등 다양한 범죄자들은 금주법 시대에 케네디와 함께 밀수 작전에 참여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또한 오우니 매드는 금주법이 시행된 후 맨하튼 나이트클럽에서 케네디 주류를 판매했다고 아칸소 변호사에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스턴 태생의 케네디를 다니엘 조셉 케네디라는 알려지지 않은 주류 사업가와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칵테일을 카나다에서 생산해서 브리티시 콜럼비아 밴쿠버에 본사를 둔 카나다 회사인 조셉 케네디 유한회사가 미국으로 밀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디 조셉 케네디가 설립했습니다. 금주법 시대에 조셉 케네디와 뉴욕 암흑가의 커넥션이 있다는 음모론의 중심에는 코튼 클럽이 있었습니다. 코튼 클럽은 1923년부터 1940년까지 할렘 르네상스 기간 동안 뉴욕시에 있었던 할렘의 백인 전용 카바레로 흑인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백인 청중들에게 재즈와 블루스 음악을 소개했습니다. 할렘 르네상스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뉴욕시 맨하튼, 할렘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음악, 댄스, 예술, 패션, 문학, 연극, 정치 및 학문의 지적, 문화적 부흥이었습니다. 1920년 헤비급 복싱 챔피언 잭 존스는 할렘의 중심부 142번가와 레녹스 애비뉴 모서리에 있는 건물의 위층을 임대하여 클럽 디럭스라는 이름의 소규모 서퍼클럽을 열었습니다. 유명한 밀수업자이자 갱스터인 오우니 매드는 1923년 싱싱에서 풀려난 후 클럽을 인수하여 이름을 코튼 클럽으로 변경했습니다. 코튼 클럽은 금주법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불법인 맥주를 판매하는 곳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코튼 클럽은 재즈 시대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배우, 음악가, 댄서들의 경력을 시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클럽은 금주법 시대와 짐 크로우 시대의 인종분리 시대에 운영되었습니다. 흑인들은 처음에는 코튼 클럽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이 장소에는 플리처 핸더슨, 듀크 엘링턴, 지미 런스포드, 칙 웹, 루이 암스트롱, 카운터 베이시, 패츠 윌러, 윌리 브라이언트 등 당시 가장 인기 있는 흑인 연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짐 크로우법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미국 남부에서 도입된 주 및 지방법으로 인종 분리를 시행했으며 짐 크로우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비하하는 용어였습니다. 이러한 법은 1965년까지도 유효했습니다. 이 법률은 학교, 공원, 도서관, 음수대, 화장실, 버스, 기차, 식당의 분리를 의무화하면서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인 전용과 유생인종 표시판은 강제된 인종 질서를 끊임없이 주입시켰습니다. 코튼 클럽의 전성기에는 세련된 만남의 장소였으며 일요일마다 지미 듀란테, 조지 거신, 소피 터커, 폴 로버슨, 엘 졸슨, 메이 웨스트, 리처드 로저스, 어빙 벌린, 에디 켄터, 패티 브라이스, 랭스턴 휴스, 주디 갈랜드, 모스 하트, 지미 워커 등의 게스트가 참여하는 셀러브레이티 나이트가 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클럽이 1925년 불법 주류 판매로 잠시 문을 닫았지만 곧 경찰을 해결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코튼 클럽의 메뉴에는 수많은 주류 목록이 계속 제공되었고 문 닫은 후에도 백인 손님에게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그 후 허먼 스타크가 무대 감독이 되었습니다. 허먼과 프로듀서 레너드 하퍼는 새로운 장소에서 3개의 오프닝 나이트 플로어 쇼 중 첫 2개를 감독했습니다. 코튼 클럽은 에델 워터스와
빌 로빈슨과 같은 흑인 유명인을 제외하고는 백인 전용 시설이었습니다. 이 클럽은 당시의 인종차별적 이미지를 재현하여 종종 흑인을 이국적인 정글의 야만인이나 남부 농장의 흑인으로 묘사했습니다. 1938년 메뉴에는 이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줄리안 해리슨이 그린 일러스트에는 정글에서 드럼 주위로 알몸으로 춤추는 흑인 남성과 여성을 보여줍니다. 하렘 르네상스의 핵심적인 인물인 랭스턴 휴스는 드문 흑인 고객으로서 코튼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후 휴스는 클럽의 인종이 분리된 분위기를 비판했고 클럽이 갱스터와 돈 많은 백인을 위한 짐 크로우 클럽이라고 말했습니다. 1935년 할렘에서 일어난 인종폭동으로 인해 코튼 클럽은 1936년 후반까지 문을 닫았지만 그 후 브로드웨이와 48번가에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프랜시스 포드 코플라가 공동 집필하고 감독한 1984년 미국의 뮤지컬 범죄 드라마 영화로 만든 코튼 클럽은 제임스 하스킨스의 1977년 책을 원작으로 합니다. 선셋 블루바드의 글로리아 스완슨, 조세 피 케네디의 할리우드 시절, 선셋 블루바드의 글로리아 스완슨, 1920년대 중반 무성영화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로 3번이나 올랐으며 그녀를 지금까지 기억하게 하는 것은 1950년 빌리 와일더 감독의 영화 선셋대로입니다. 선셋대로는 무성영화의 대스타로 음악을 주름 잡았던 한 여배우 노마 데스먼드의 뒤틀린 욕망과 지나친 허영심이 부른 시정살인극을 그린 영화입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스크린 속의 여배우와는 달리 스완슨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배우를 그만둔 후에도 영화 프로듀서, 패션 디자이너 그리고 패션 아이콘, 유명한 비주얼 아티스트, 베스트셀러 작가, 신문 칼럼니스트, 사업가, 건강 옹호자, 라디오 진행자, 텔레비전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3자녀를 키우면서 8명의 남편과 결혼 그리고 보통은 이혼할 정도로 열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그녀의 명성은 너무나 커서 당시 신문에서는 그녀를 단순히 고유 명사 글로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누구인지 알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스완슨은 많은 무성영화 스타들과 달리 유성영화의 변화에도 인기를 유지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는 영화 관람 트렌드가 바뀌고 새로운 배우들이 인기를 얻었으며 스완슨의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든 2편의 대형 스크린 영화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그녀의 재정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할리우드 전성기의 번 재산으로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세계 대공황 바로 전인 1929년 어떤 투자자는 길거리에서 열심히 호객행위 중인 구두 닦기 소년에게 구두를 닦다가 소년이 전해주는 주식 팁을 듣고 바로 주식을 다 팔았다는 유명한 구두 닦기 소년으로부터의 주식 팁을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많이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세피 케네디입니다. 케네디는 사실에 대한 열정, 완전한 감정의 결핍, 그리고 타이밍에 대한 놀라운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붕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대공황 동안 케네디는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 등급 부동산에 투자하여 자신의 부를 현명하게 늘렸습니다. 케네디는 1927년경부터 영화 산업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조세피 케네디 시니어는
톰 여배우 글로리아 스완슨의 재정 고문을 하면서 스완슨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스완슨의 영화 제작 회사에 케네디가 자금을 지원했고 영화가 개봉된 후 뉴욕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그녀와 3년간의 불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불륜 사건은 헐리우드 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글로리아와 케네디는 1930년경 끝났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케네디가 후원했던 스완슨의 영화 중 하나와 관련된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혹은 케네디가 사준 값비싼 선물이 실제로 그녀의 계좌에서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관계는 끝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그가 나중에 정치와 공공 서비스에 집중하기 전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하면서 복잡한 사생활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아케이브와 할리우드 거래에서 케네디의 사업 파일을 보면 캐리 보챈프는 조세피 케네디의 할리우드 시대에 대해 파라마운트 스튜디오 대표 제시 라스키의 딸이 나중에 증언했듯이 그가 어떻게 할리우드를 털었던 최초이자 유일한 외부인 중 한 명이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챈프는 1926년에서 1930년 사이의 4년 동안 그가 적어도 900만 달러를 벌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녀는 당시 미국인의 1인당 평균 소득은 681달러였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와 스완슨은 불륜 이후 중요한 경력과 삶을 살았습니다. 스완슨은 실제로 똑똑하고 역동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셉 케네디의 부인 로즈 피츠제럴드 케네디나 존 케네디의 부인 제클린 케네디, 로버트의 부인 에델 스카켈, 또 마릴린 먼로 등 케네디가와 얽혀있는 여성들보다 한 세대 위였지만 그녀들과 달리 자기 주도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스완슨의 거의 기억되지 않는 그녀의 삶의 한 측면은 발명가이자 특허 보유자, 특히 그녀는 경영자이며 인도주의자였습니다. 1939년 스완슨의 전남편인 앙리 드 라 팔레즈는 그녀와의 이혼에도 불구하고 나치 독일에 살고 있던 유대인 발명가들이 히틀러를 피할 수 있도록 특허 회사인 멀티프라이즈로 합류하도록 도왔습니다. 앙리 드 라 팔레즈는 과학자들을 위한 임시 파리 사무소를 제공했고 당국에 그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서면 문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20만 달러, 오늘날 3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을 자체 조달했습니다. 그녀가 구조했던 과학자는 비엔나의 전자 엔지니어 리하르트 코블러, 과학자 레오폴트 가르니올, 야금학자 안톤 크라트키, 음향 엔지니어 레오폴드 노이만 등이 있습니다. 이 과학자 그룹은 그녀에게 빅치프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